안녕하세요. 이제 6강 세무사 시험 과목에서 또 알아볼 텐데요. 이제 오늘 강의 바탕으로 마지막이다 라는 점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선 5강에서는 우리 회계학 2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세법학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앞선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이론적 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론적 베이스로는 이제 세법학을 준비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이제 세법학 2부와 관련된 수험서가 있습니다. 그런 수험서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보면은 좀 학설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판례가 나오고, 그럼 그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답을 도출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지 등을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세법학 2부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1부든 2부든 정말 놀라운 점이 갑자기 그런 법령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오픈북도 아닙니다. 정말 각각의 법령에 맞게 중요한 주제가 있고요.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한 요건, 사후관리 다양하게 존재할 건데, 그거를 암기한 다음에 어떻게 답안을 도출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주제가 공제라고 해서, 상속공제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공제 등이 있겠고요. 증여세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 제도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런 공제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상속 또는 증여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암기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또 최근 트렌드 판례 등을 암기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양이 엄청 벅차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싶지만 계속 놀랍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반복 수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답안지를 쓰고 있는 본인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 유형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과거 이제 2012년 기출을 보면 이제 국기법을 위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요. 이렇게 사례 큰 짐을 준 다음에 물음에서처럼, 자, 주식회사 A가 쟁점 거래에 관한 법인세에 대해 합의 해제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라면서 20점 이렇게 한 번에 주는 게 과거 출제 문제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사례를 판단하고 경정 청구의 취지를 보고 경정 청구의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사례 판단 그걸 적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식의 서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14년 중반부터는 이제 세법학도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앞선 2012년 기출문제처럼 하나의 논제를 주면 다음에 20점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음별로 이제 점수를 쪼갰습니다. 그리고 배점까지 나오는 식으로 되었고요. 사례도 이제 하나에 그치지 않고 두 가지가 나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에 맞게 요건을 쓰라든가, 아니면 납세 의무 한도를 쓰라든가, 좀 더 물음이 더 다양해졌다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출제 방향은 이제 수험생에게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세기본법만 해도 그 외워야 될 양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약간 운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최근 문제 출제처럼 좀 사례를 쪼개면서 다양한 법에 대해서 요건을 묻는다든가 혹은 사후관리 묻는다든가 등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무사 시험에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점점 쪼개서 나오고 있다 보니 외운 거에 대한 이제 실제 검증받는 과정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덜 타이트해졌다라고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상증세법 또 2차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물음 1번처럼 상속이 무엇인지, 또 상속에 포함되는 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법령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물음 2번처럼 이제 가업 상속공제라고 해서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무엇인지 이렇게 세분화시켜 물으면서 수험생들로 하여금 좀 준비가 좀 더 수월하게 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세법학 2부인데요. 세법학 2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옵니다. 부가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서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잡혔기 때문에 실제 2차에 들어가서는 예를 들어서 부가세법에 간주공급이 있다. 그럼 그 간주공급 사유가 무엇인지 각각 암기라고 적는다든가 약간 일부에 비해서는 그 법령에 대한 암기를 적는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요. 물론 사례 판단 문제도 이제 2부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세법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세목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세목을 다 공부했다가 제가 봤을 때 이 지방세법만 따로 출제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가 좀 메인으로 나오고 간혹 등록명세도 좀 같이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는 좀 부가세법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좀 요건을 외우고 사학을 외우고 그러니까 법령을 암기하고 그 암기된 내용을 소술한 방식이 문제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이것도 진짜 처음에 맞닥뜨리면 좀 2차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나 좀 절망을 주는 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각 세목에 대해서 이제 특례를 주는 별도의 감면 규정인데 조문수가 워낙 많습니다. 물론 수업 목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강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필터링은 해주겠지만 필터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유예생들은 시간이 많다 보니 이 조세특례제한법 범위를 많이 가져가는데 이제 그해 처음으로 1차 시험을 합격해서 2차를 준비하는 동차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예 붙긴 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이 약물고 외워서 하다못해 각 법의 요건 혹은 사관리 정도만 외우면은 25점 배점에 모든 점수를 못 얻을지라도 하다못해 10점이나 얻는 전략을 세운다든지 그렇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법학 1부는 1, 2부는 제가 어느 과목이 있다 정도 소개해드렸고 서술형이라는 점, 그 양이 정말 방대하다는 점, 그 방대한 만큼 우리 세무사 시험 합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도 이렇게 2차 기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참고로 보여드리고요. 지방세법의 경우에도 과거에 2010년 기준을 본다면 물음 1번처럼 취득세와 물음 2에 재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올해 기출 문제처럼 이제 취득세만 놓고 묻는다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선택법과 회계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1강 때 선택법에는 크게 상법과 행정소송법, 민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은 행정소송법, 그 다음이 상법, 그 다음이 민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택순을 보고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니까 그 선택 비율에 맞게 하겠다라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수험생이라보다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대부분 시청할 거라 보고 각 과목에 대해서 강사분들이 샘플 강의가 있습니다. 그 샘플 강의 보면서 이게 나한테 맞으려나? 라는 것도 탐색해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선택법 중에서 첫 번째 상법입니다. 상법은 이제 법령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는 이렇게 7장 정도 나오고요. 이제 1장에 통칙, 2장 한명회사, 3장 합자회사, 4장 유한책임회사, 5장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왼쪽에 표에 만들어 놓은 목차의 경우에는 사실 상법은 총 6편의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세무사 시험에는 회사를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 그 회사에 대한 목차를 이렇게 7장으로 나누었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회사 종류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중에서 주식회사 부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기타 법률이라고 해서 회사를 분류해 본다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등에서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제 법조문에 충실해서 나온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간혹 이제
뭐 학설이라든지 그 논제에 대한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40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그냥 주제에 맞게 구분했을 때는 첫 번째 뭐 회사의 설립부터 해산이라는 주제가 큰 주제가 하나 있겠습니다. 발기인을 모집해서 어떻게 설립하는지, 그리고 뭐 정관에는 뭐 8가지 기재사항이 어떤 것인지 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주식회사를 예를 든다면 두 번째 표에서 뭐 이사회, 이사, 감사 등이 있는데 뭐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법인세법 주제 중에서 송금 파트 내용이 좀 같이 연결돼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법인 임원의 상여 또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뭐 이사의 결의, 어떤 경우에는 뭐 정관이 정해진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가 이 상법에 나온 용어구나라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효유소, 또 뭐 취소유소 등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 비중을 차지했던 뭐 주식회사 외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와 같이 그 개별적인 각각 특징이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49번과 55번과 같이 이렇게 말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7번과 52번처럼 박스형 문제로도 나옵니다. 뭐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앞선 이런 말 문제에 비해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개념을 잘 암기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소송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선택을 많이 하는 과목이고요. 저도 행정소송법을 준비했지만 왜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분량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처럼 조문이 46개밖에 안 되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느 변호사님 강의를 통해서 행정소송법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강의를 잠깐 듣다 보니 끝이 났는데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하길래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었는데 실제로도 기본 강의만 듣더라도 1차 시험이 대비될 정도로 양이 적고 효율성이 좋은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처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고요. 당연히 법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 행정소송법 접하게 됐을 때 그 법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준비할 때 생각보다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려 했지만 행정소송법은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 은행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최근 5개년도, 학장에서 10개년도를 바탕으로 계속 풀다 보면은 그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 나온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1차 때도 1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해로 좀 문제가 대부분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우리 성태법,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행정소송법이 됐든 상법이 됐든 아니면 뒤에서 말씀드린 민법이 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어디에서 뭐 폭탄이 나오냐, 즉 어렵게 나오냐는 이슈는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선택법을 응시할 때는 폭탄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문제 모두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폭탄에 대한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과목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소법은 대부분 이제 조문과 판례 위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고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소송의 종류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뭐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간소송으로 분류되고요. 문제 40문제 중에서 대부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한 조문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다라는 점 보시고 무효 등 확인소송,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고요.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소송. 갑자기 제가 앞선 선택법과 다르게 왜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진짜 이 개념에서 조금만 더 줄기를 뻗어서 판례를 본다든가 뭐 계속 나오는 문제 패턴을 본다든가 이게 대비가 되면은 이제 1차 문제 대비가 완료가 됐다라는 정말 놀라운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출 문제를 저희 같이 한번 본다면요. 자, 423번처럼 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갈로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란 건데, 이 박스 문제가 결국 법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법원조직법을 규정 준용한다. 법문구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단지 이렇게 방갈로식으로도 나와주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6번의 경우에도 뭐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 관하여 갈로 속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라고 했을 때 법령에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뭐 얼마 이내, 확정된 날부터 얼마 이내, 딱 그 숫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좀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처럼 60번과 68번 앞선 상법과 같이 기본적인 말 문제가 나오는데 묻는 양도 길지도 않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60번처럼 취소 소송이 뭐냐? 그럼 취소 소송의 개념과 뭐 그걸 관련된 종류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당사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박스처럼 뭐 기응, 니은, 디귿, 리을이 문제 나오고요. 21년 어렵게 나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박스 문제에서 좀 사례형도 나오다 보니까 상당수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51번과 61번처럼 나오고,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기출 문제를 은행식으로 계속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민법인데요. 우리 민법도 법조문을 봤을 때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법은 우리 세무사 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법무사 시험에도 나오는데요. 법무사 시험은 이 총 5편 모두 출제가 되는 반면에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1편 총칙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뭐 행정소송법의 양이 적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민법도 엄밀히 따지면은 뭐 상법과 비교한다면 그 양이 상당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히려 대부분 법조문을 암기하고 이해를 했다면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행소법처럼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판례 문제는 나오긴 나오는데 많아봤자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놓고 봤을 때 뭐 1장 통칙, 2장 뭐 인 이렇게 해서 뭐 자연인 관련해서 뭐 미성년자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3장의 법인, 4장의 물권, 5장의 법률행위, 6장 뭐 기간, 7장 소멸시효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령만 놓고 구분했는데, 실제 수험서를 보면 이제 권리, 뭐 주체라든지 권리를 기준 뭐 목차를 나눈다든가 이런 목차를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민법이란 과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출제되는 문제 패턴을 보더라도 이렇게 51번처럼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5번처럼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이론을 잘 알고 있나 혹은 잘 이해하고 있나를 묻는 문제가 대다수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택법을 좀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상법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양만 놓고 봤을 때 민법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뭐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 세무사 시험은 이제 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또 세무사 시험을 같이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도 있거든요. 이제 회계사 시험 1차 시험 과목에도 상법이 있다 보니 그 상법을 준비한 수험생분들께서 같이 또 대비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꼭 단순히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니까 뭐 행정수업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각각의 법에 대해서 꼭 샘플 강의 들어보세요. 분명 본인에게 맞는 게 있을 겁니다. 뭐에서 상법이든 뭐 민법이든 2차에서 도움된다.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제 선택법은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회계학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의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요. 세법의 경우에는 1차에서 대부분 이제 말 문제 반, 계산 문제 반인 걸 감안하면은 약간의 그런 문제 출제 방향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인데요. 이제 2차 시험에서는 1교시 회계학 일부로 출제가 됩니다. 총 4문제가 출제되는데 재무회계 파트에서 이제 2문제, 원가관리회계 문제에서 또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배점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재무회계에서 60점, 원가관리회계에서 40점이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지를 딱 펼쳤을 때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재무회계가 나오고요. 이제 문제 3번과 문제 4번은 원가관리 주제가 나온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급 재무회계를 공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회계원리 과목이 선수로 들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회계원리가 기초 과목인 거죠. 회계원리를 알아야 뭐 지금 말씀드리는 중급 회계도 알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회계원리를 알아야 뒤에서 설명드린 원가관리 회계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원리는 우리 대학교에서 보면은 보통 1학년 또는 2학년 과목으로 나오고요. 이제 그러면 전공자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회계 또는 세무를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타 전공이긴 했지만 회계원리는 드러났는데 대부분 이제 시험 준비할 때쯤 되면 다 까먹으셨겠죠. 아, 까먹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회계원리를 뭐 인문 강의 들어서 복구를 시켜야 되나? 라는 고민 드실 거예요. 이제 인문 강의 목차를 보시면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인문 강의 듣고 중급회계 들으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시간적인 측면도 고민해야겠죠. 막 예를 들어서 뭐 봄에 듣는 수험생분들이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면 뭐 과거에 들은 적이 있지만 좀 더 수험 목적에 맞는 회계원리 듣겠다라고 해서 각 학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회계원리 인문 강의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사실 내가 대학교에서 회계원리 그냥 정상적으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잘 대비했다면 충분히 바로 중급회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회계원리 내용에서 어떤 걸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으면 되냐면 자산, 부채, 자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는 기본적으로 복식분기를 해서 뭐 분계를 합니다. 뭐 차변, 대변 뭔가 하나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등을 나타내는 이제 기입 방식인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죠. 발생 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무제표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보통 재무제표라면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뭐 주석 뭐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을 건데요. 그 구성 요소 정도만 알고 있다면은 굳이 인문 강의를 듣고 중급회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회계는 앞서 중급회계만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중급회계뿐만 아니라 고급회계도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급회계 관련해서 목차를 볼 텐데요. 이 목차는 제가 이제 IF 중급회계 책을 참고로 이제 올려봤습니다. 보통 이제 1장에서 3장, 뭐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 표시는 우리 회계학 1차 시험에서 말문제로 나오고요. 뭐 개념체계에선 뭐 회계 정보를 뭐 질적 특성, 뭐 양적 특성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또 한번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4장부터 이제 말 문제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에서 중요한 논제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형자산이 나왔다 하면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단순히 돈 주고 취득한 경우도 있겠지만 뭐 교환을 했다거나 신축을 했다거나 사긴 샀는데 뭐 정부로 보조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취득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취득에 맞게 취득 가액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각각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이제 보유한 단계에서 감가상각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뭐 회계학 사유에 맞게 손상이 났거나 혹은 재평가해야 된다. 그럴 땐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처분할 때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동산과 생물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 부동산이 조금 메인인데요. 유형 자산과 투자 부동산의 이제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즉 영업 목적인지 아니면 뭐 투자 목적인지 구분한 다음에 만약 투자 목적으로 썼다, 그럼 투자 부동산을 구분한 다음에 원가 모형인지 이제 공정가치 모형인지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고 어떻게 손익을 인식하는지 등의 내용을 배운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무형 자산의 경우에는 앞선 유형 자산, 말 그대로 실체가 있는 자산이었다면 이 무형 자산은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일컫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취득을 하는데 좀 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나눠서 어떨 때 비용을 인식하고 어떨 땐 자산을 인식해서 그 자산 인식을 바탕으로 감가상각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유형 자산과 동일하게 뭐 손상을 인식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이제 공부한 챕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제조업에 예를 든다. 그럼 기본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이제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인데요.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취득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뭐 이게 뭐 재고에 대해서 감모가 났다. 그럼 감모 손실 인식해야 되나? 아니면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인식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적합을 써야 되냐?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반복 수달하고요. 그 다음에 분계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계가 완료됐으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런 식의 공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제를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중급회가 됐든 원가 관리가 됐든 대부분 이제 예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중급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2차에서 약간의 범위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제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뭐 2차 문제라 해서 갑자기 없던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웠던 기본 예제가 확장되는 겁니다. 1차 시험 문제의 경우에도 결국 내가 예제에서 배웠던 각 물음이 있습니다. 그 각 물음이 결국 우리 IFRS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 라는 거를 물음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학습시키고자 만든 게 기본 예제인데요. 그 기본 예제를 처음에는 이제 아마 따라가시기 바쁠 거예요. 이제 기본 예제 많이 풀이해보면서 이 물음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구나, 이 물음은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 과정을 반복 수달하 보면은 제 머리에 어느 정도 그 한 주제를 봤을 때 딱 연결이 되실 거예요. 감가상각 방법을 감가상각이 나왔다. 그걸 보는 순간 감가상각 방법 무엇이지? 정액법이구나. 정액법일 때는 분모값과 분자값이 뭐지? 이렇게 빨리빨리 프로세스가 그려지는데 그 프로세스가 그려지기 전까지는 예제를 수없이 반복 숙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저도 예전에 학원 할 때 보면은 이제 기본 예제를 공부하고 그날 바로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학습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본인이 정말 샤프하게 예제를 이해하고 반복 숙달 됐다면 객관식 문제 미리 풀는 것도 당연히 좋죠. 근데 간혹 이제 예제를 보고 바로 객관식을 봤는데 풀리지 않아서 오히려 막 자존감이 떨어진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할 때 본인 스타일 잘 알 거니까 만약에 나는 만약에 바로바로 안 풀리면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우레한 성격이야, 이런 분들은 객관식을 바로 풀기보다는 계속 예제를 반복 숙달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체득이 됐다 그러면은 풀길 권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기본 강의 선생님께 듣다 보면은 이제 그게 찝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기본 예제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식도 한번 검증하고 싶다 하면 모든 문제를 풀지 말고 이런 문제를 풀라라고 체크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푸시면서 일단은 개념 잡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나가면은 이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각각 8장과 9장에 있는데요. 만약에 기업이 뭐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만약에 타기업의 뭐 주식이란지 채권을 샀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8장 금융자산 파트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그냥 단순히 액면가대로 샀으니까 그거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맞게 뭐 현재 가치를 적용한다던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보유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에 따라서 평가 손익이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자산과 자산 파트에서 알 수도 있고, 부채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채 등을 발행하는데 일반적인 사채를 발행했을 때 발행 단계에서 현재 가치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제 매 연도가 지날 때마다 뭐 이자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상환했을 때 그런 상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이제 특수 사채라고 해서 뭐 전환 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과 같은 이제 특수 주제가 나오는데, 이런 제가 표현을 특수주제라고 말하다 보니까 좀 버려도 되지 않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논제다 보니 꼭 반복 숙달해서 가져가야 될 문제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이제 충당 부채와 일반 부채라 해서 뭐 9장 군용 부채 외 다른 부채 관련해서 이제 부채 인식이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볼 수 있고, 11장 지분 상품과 자본이라 해서 말 그대로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본을 좀 중점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가 있는지를 배우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험서마다 이 목차 분류가 다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뭐 중급회계 상, 중급회계 하로 분류하기를 하거든요. 뭐 중급회계 상의 경우에는 약간 좀 우리 회계에서 일반 주제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중급회계 화의 경우에는 약간 좀 특수 주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3장을 봤을 때 종업원 급여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종업원 고용하고 나서 그 급여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면서 언젠가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겠죠. 그럼 그 퇴직금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지, 즉 발생주에 따라서 조기에 인식하다 보니까 아직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결국 또 미리 인식한 걸 보게 될 거고요. 이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만약에 퇴직연금 등의 사회 적립을 했다, 그럼 사회 적립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등의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14장 주식기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우리 스톡 옵션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스톡 옵션에 대해서 매년 기업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매연도 기준을 봤을 때 올해는 몇 명이 예서 행사할 것 같아, 몇 명이 권리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서 그 각각의 조건에 맞게 스톡 옵션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15장 법인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재무회계 파트를 배울 때는 이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수익을 인식하거나 비용을 인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배우는데요. 만약에 이제 법인세와 연관해서 보통 법인세에서 유보를 인식하면은 우리 회계에서는 뭐 이연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부채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결국 법인세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볼 수 있는 파트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의 경우에는 이제 주당이익이라 해서 우리 기업의 뭐 당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주익수를 나눠서 우리 기업 현재 주가 대비 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하는 파트고요. 17장은 이제 환율 변동 효과라 해서 뭐 일반적인 국내 거래를 통해서 뭐 원화만 받았다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외화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외화에 따른 환율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자산 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고 뭐 수익 비용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등의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변동 효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험서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급 회계에 분류하기도 하고요. 어떤 수험서에서는 고급 회계에 분류한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8장 리스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운용 리스와 뭐 금융 리스를 구분해서 내용이 나올 거고요. 19장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래서 가끔 기업이 뭐 회계 처리했다가 알고 보니 그 회계 처리가 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오류를 이제 중대 오류인지 아닌지 등에 구분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 뭐 이익잉여금을 건질 건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거고요. 이제 20장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이제 사실상 거의 중급 회계를 거의 다 공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현금 흐름표가 처음에 수험생들 입장에서 좀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갈피를 잡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세무사 시험을 접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 챕터를 포기할까 말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중급회에서는 발생주의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 관점이 아니라 현금주의 관점에서 이제 각각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영업 현금 흐름, 뭐 투자 현금 흐름 등을 묻는데, 좀 현금주의가 좀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 챕터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중급회를 공부할 때는 이 현금흐름표 개념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것처럼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좀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반복 수달하다 보면은 결국 체득하게 돼서 이 현금흐름표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회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이제 출제 경향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 텐데요.
고급 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차 시험 기준으로는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출제가 되지 않은 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특히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과거에 저도 이제 세무사 공부를 할 때 고급회를 공부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목차에 나와 있는 이 책을 참고로 해서 딱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 요즘 놀랬던 게, 제가 2022년과 올해 기출 문제를 봤더니 고급회가 이제 2개년도 연속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되게 제 개인적으로 좀 이례적인 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례적인 것과 별개로 이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게, 그럼 과거에 비해서 이제 요 고급 회계를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 관점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과거에 준비를 해봤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업결합 회계라든지 연결회계, 지분법 회계, 그 뒤에 파생상품이 있는데요. 이제 고급회계 강사분의 그 강의와 예제를 똑같이 반복수달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 오히려 저는 이제 고급회계를 준비하고 1차 때도 이제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오히려 웬만한 중급회계보다 문제도 빨리 풀리고요. 좀 더 직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요. 결론은 이제 고급회계가 점점 작년과 올해 거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옛날 방식처럼 고급회계는 2차에서 거의 안 나올 거야 라기보다는 이제 예제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서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권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사업결합이라 해서 약간 합병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볼 거고요.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연결회계라 해서 어느 타 회사의 지분을 몇 %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이제 연결회계를 하게 되는데, 그 연결회계를 어떻게 하는지, 매년 그 나의 연결회계 대상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 등을 공부하게 되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기업 투자라고 해서 흔히 지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5장의 경우에도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고급회계로 분류를 하지만 다른 수험생은 간혹 이제 중급회계 쪽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점은 참고로 보셔서 어떠한 수험서와 어떤 강사를 정할지 또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챕터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쪽도 존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파생상품까지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최근 출제를 봤을 때는 가벼운 예제 수준에서는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기준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최근 2개년도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소개해드리면서도 느낀 점은 개인적으로 그냥 전 범위에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범위를 막론하고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 1차 시험에서 끝날 게 아니라 2차 시험 회계학 1, 2부에서 무려 재무회계가 6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웬만하면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일부 어쩔 수 없이 회계학이 약하신 분들은 1차에서 아까 제가 중급회계 상이랑 하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상대적으로 앞 단계에 있는 중급회계 상을 많이 받다 보니 상만 가져가신 전략을 세워놓으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중급회계 상 쪽만 가져가시고 이제 나머지는 원가 관리를 통해서 점수를 일부 확보해서 꽈락을 매한다거나 혹은 5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고 선택법에서 80점 혹은 많게는 90점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60점을 확보하겠다. 그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를 합격해야 그 다음에 2차가 있으니까 본다면 추천은 아니지만 그러한 전략도 하나 있다라고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챕터를 설명드릴 때 예시를 유형자 사례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이런 식의 주제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또 별도로 이렇게 발췌한 이유는 여러분들 만약에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이렇게 취득 단계, 감가상각, 손상, 재평가를 약간 보유 단계로 보신다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직관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렇게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은 1차 객관식이 됐든 2차 주관식이 됐든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 1차 기출 문제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제가 재무회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그냥 공부했었다, 그냥 저의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여기 문제 마지막처럼 주세무가 20X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본다면 이제 제가 공부한 단계에서는 그거였죠. 감가상각비라고 보는 순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하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방법인지 알아야겠네. 정액법인지 내용연수합계법인지 정률법인지. 그럼 이 데이터를 찾아야겠네. 어디에 있나 봤더니 첫 번째 문제 나오죠. 주세무는 20X1년 초라고 나오면서 기계설비를 200만 원에 내용연수 5년 하고 뒤에 정액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가 모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를 다 보면서 뜯어보는 거죠. 원가 모형? 원가 모형이 이 감가상각비 계산과 연관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정액법이네? 그럼 정액법인 거 알았으니까 산식이 어떻지? 분모에는 내용연수, 분자에는 이제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이런 식으로 좀 프로세스에 맞게 좀 리뷰를 하고요. 그 리뷰가 됐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감가상각비 보는 순간 딱 필요한 정보가 바로바로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결국은 이 각각의 유형에 맞게 묻는 문제가 있어요. 유형자산에는 지금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묻고 또 11번처럼 또 감가상각비는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번과 11번의 차이는 자기 취득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지 문제도 있지만 어떠한 상각 방법을 썼는지 등의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 시험을 응시를 할 때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각각의 물음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기본 예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 보면서 계속 암기를 하는 거죠. 왜냐? 이해는 어차피 예제 단계에서 했을 것이고 1차 시험을 대비할 때는 그 짧은 시간 내에 1분 또는 1분 30초 내에 빠르게 요구사항을 캐치하고 그 캐치사항에 맞게 분석을 해서 산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냐, 이런 흐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은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1차 시험지 양면 여백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또 따로 연습했던 게 여백이 적은 만큼 그 좁은 여백에서 산식을 이쁘게 적는 방법도 공부했던 기억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이렇게 있다. 이번 문제는 앞선 문제처럼 감가상각비를 묻지는 않고요. 더 포괄적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유형자산 관련해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있겠구나. 그리고 공정가치랑 해소 가능액이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재평가 모형 관련해서도 재평가 손실이 나온 것 같구나. 이렇게 문제 유형에 맞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차 문제는 이렇게 좀 더 크게 나와요. 큰 게 나오는데 같이 지금 읽어보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취득을 어떻게 했고 그 취득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손상을 인식하고 또 반대로 재평가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하는지, 즉 아주 큰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문제가 2차 문제다라고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가 관리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원가 관리회계 이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이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랑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외부 보고형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내부 관리용 장기 계획이나 경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석 보고하는 회계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관리회계는 약간 원가에 집중되기보다는 이제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경영자가 그 사고 관련해서 의사결정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통제를 통해서 또 기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14개 목차가 되어 있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원가회계, 7장부터 14장까지는 관리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출제 경향을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골고루 문제가 나와요. 사실상 거의 한 챕터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1차에서는
원가 관리액에서 15문제가 나온다면 대부분 다들 전략이 아무리 못해도 10개는 맞춰야지, 크게는 다 맞춰야지, 이렇게 좀 점수를 확보하는 포인트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장부터 말씀드려 본다면은 이제 제조 원가의 흐름 및 원가 배분학에서 제조 원가를 크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동 원가,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로 구분하고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활동 기준 원가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원가 발생한 게 다양한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고 그 동인에 맞게 배분하는 챕터라 보시면 됩니다. 조합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을 대량 생산한다. 그럼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1공정, 2공정 이렇게 다양한 공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공정에 맞게 원가를 배분하는 그런 챕터라 보시면 되고, 결합 원가의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재료를 투입했는데 두 가지 물품이 나온 거죠. 주산물, 부산품이 나올 수 있고, 그럼 그러한 두 가지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원가를 배분할 것인가를 배우는 챕터입니다. 표준 원가의 경우에는 기업이 한 해 이제 성과 예산을 잡는 거죠. 우리 이번에 물품 몇 개 생산하는데 직접 재료 원가는 이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직접 노동 원가는 이 정도 들어가면 좋겠어. 이런 예산이 있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금액이 있을 건데 이 금액의 차이를 분석하는 게 표준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얼마 차이 내네가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가격 차이라든지 능률 차이 혹은 조업도 차이, 이렇게 다양한 차이를 분석해서 결국 이런 차이로 인해서 실제 성과와 예상 간의 차이가 있다를 분석하는 챕터입니다. 표준 원가가 제 기억에는 원가 관리를 배울 때 처음에 약간 좀 어려운 과목에 속합니다. 다만 원가 관리에게는 좀 각각의 챕터에 맞게 좀 기본적으로 원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만 잘 숙지하고 이해하면은 재무액에 비해서는 좀 더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좋게 대비할 수 있다. 여기서 기분 좋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예제를 넘어서 바로 객관식 문제를 풀더라도 그날 배운 걸 바로 좀 풀 수 있는 좀 기분 좋은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가 관리 얘기를 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좀 수학을 잘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좀 수학적인 관점에서 좀 샤프하신 분들이 원가 관리 얘기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쉽게도 원가 관리 쪽이 좀 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차 시험 준비할 때도 이제 회계학을 풀면은 원가를 먼저 풀고 재무를 푸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를 먼저 풀었습니다. 성향이 재무회계 더 맞더라고요. 또 이런 식으로 수험생들마다 원가가 더 편하다, 재무회계 더 편하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6장의 전부 원가, 변도 원가, 초변도 원가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매출에 대해서 제품 원가를 차감해서 이익을 볼 건데 이 제품 원가의 범위를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동 원가, 제조 원가를 다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변동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재료만 볼 것이냐, 이게 구분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계산하는 챕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CVP 분석이라 해서 공원이익도 계산하고 손익분기점도 계산하고 나오는데요. 이쪽 챕터가 좀 이제 원가 관리 얘기 공부하면서 좀 재밌는 챕터예요. 되게 산식도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문제 풀이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고 그만큼 실제 시험에서도 점수를 확보하기 용이한 챕터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8장 관련 원가 의사결정이라 해서 대표적으로 하나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그 사업부를 정리를 한다. 그럼 그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절감해야 될 비용과 그 사업부를 접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게 될 매출의 증가, 변동원가 증가를 비교해서 사업을 유지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공부한 챕터고요. 대체가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또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또 사업부 간에도 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거래가격 산정을 이제 사업부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회사 전체 입장을 볼 것이냐 해서 이런 유불리를 따지는 챕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장이나 11장, 12장 다 관리에 대해 관련된 챕터인데요. 12장 자본이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하나의 투자안을 고민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NPV법, 내부 수익률법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재정에서도 한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재정에서도 한번 보고 원가 관리에서도 보고 좀 약간 좀 친숙해지는 항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원가 관리에서도 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즉 2023년의 경우에는 말 문제가 나오진 않고 모두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회계 시험을 공부할 때는 가급적 말 문제보다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나왔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 원가 얘기를 기준 본다면, 이렇게 원가 쪽에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했을 때 20X1년 예정 배분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결국 이제 재료나 기초 노동비를 합산해서 제공품으로 이동이 되고, 다시 제공품에서 기초 기말을 고려해서 팔리는 제품하고, 이런 일련의 순서를 알면은 약간 방정식처럼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6번은 약간 좀 표준 원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약간 방정식 같은 문제예요. 결국 능률 차이가 됐든 조업도 차이가 됐든 이런 걸 바탕으로 역산을 해서 결국 결과값이 얼마냐 구하는 문제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무사 시험 준비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고민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